결혼은 환상이고 부부는 현실이다. 욕망이 선택한 결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정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간다. 여기에는 각자 나름의 원칙이 있다. 이를 흔히 유유상종이라고 한다. 누가 딱히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떤 이에게는 호감을, 또 어떤 이에게는 비호감을 느낀다. 어떨 때 호감을 느끼고 어떨 때 비호감을 느끼게 될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욕망이다. 인간은 욕망대로 움직이고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사람을 만나고 사귈 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얼핏 모두가 멋지고 예쁜 사람을 선호하는 것 같지만 이는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부분일 뿐이다.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거나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 가난에 시달리다 부유함이라는 욕망을 가진 사람은 부유함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선택이다. 가족 사랑이 그리웠던 사람은 상대방의 화목한 가족을 보면 자신의 욕망에 따라 그 사람을 선택하기도 한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측면이 꽤 많이 드러난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담자는 자신의 욕망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자기 욕망이 무엇인지 혹은 그 욕망이 사람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하는 이유가 정말 다양하다.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상대방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해서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가 자신의 욕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는 부부의 내막을 알고 보면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상대방이 문제라고 판단해 더는 함께 살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가 다수다. 결국 상대방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에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다. 좋은 만남을 꿈꾼다면 자신의 욕망에 대해 통찰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에 따라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 갈지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 그만큼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가난에 사무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강하다. 배움이 짧은 사람은 배움에 대한 욕망이 크다. 정서적으로 결핍이 심한 사람은 정서적 보상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 여기까지는 모두 인정하거나 공감할 것이다.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보자. 수많은 사람 중에 호감 가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고 만족시켜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준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말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욕망 추구는 개인의 자유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채워줄 거라는 생각은 자신의 과도한 기대일 수 있다. 기적 같은 만남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 수많은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한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다. 결혼을 쉽게 하지는 않으나 이혼은 한 세대 전보다 많아졌다. 헤어지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다. 만남부터 잘못되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욕망에 대해 좀 더 통찰하고 그것을 감안한 만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만남을 원하는지,
우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갈등 부부의 공통점. 상담센터에 있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 혹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족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 중에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의 사연도 있지만 큰 문제가 아닌데 큰 문제라고 주장하는 부부나 가족도 있다.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를 두고 파국적 해석과 사고를 하는 부부나 가족이 있는가 하면 문제 해결보다는 회피와 도피 차원의 이혼과 의절만을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직면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각종 문제 상황에 대한 마스터키는 무엇일까? 바로 의사소통이다. 지난 20세기 전반에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다. 몇백 년에 한 번씩 겪은 것이 아니라 반세기 만에 두 번이나 세계적인 전쟁을 치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많은 사람이 왜 두 번이나 전쟁이 발생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각 국가 지도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미숙했거나 부족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리 있는 얘기다. 이는 비단 국가와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다.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와 가족을 보면 다툼의 소지가 아예 없지는 않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다. 의사소통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말은 많이 하지만 대화는 적고 말과 대화의 효과가 떨어지는 의사소통만 한다. 그러다 보니 말이 많아질수록 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쉽게 비화되어 버린다. 실제로 의사소통이 좋지 않은 부부나 가족을 만나보면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말머리를 돌리거나 말허리를 자르거나 혹은 말꼬리를 잡는 것은 다반사이고 다양한 인지적 오류가 벌어지기도 한다. 흑백 논리에 빠지거나 선택적 추상화나 과일반화를 하는 등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한다. 부부 상담에 임해서도 말다툼과 비난이 난무하면서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는다. 부부나 가족 사이에는 수많은 문제와 이슈가 발생한다. 돈 문제, 시가나 처가와의 관계 문제, 자녀 양육과 훈육 문제, 배우자 외도 등이 수시로 발생한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떠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난다.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수학공식 같은 방법은 없을까? 있다.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이 좋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좋다면 적어도 문제가 문제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이 태어나 자라면서 의사소통을 제대로 배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권위주의적 사회와 가부장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표현할 수 없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서로가 바쁘고 스마트폰을 통한 소통이 많아지다 보니 감정 표현도 기계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어떤 부부는 말로 하는 대화보다 문자 소통이 더 익숙하다고 하고 자녀와도 문자로 소통하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같은 집에 살면서 밥 먹으라 할 때도 문자를 보내는 가족까지 있다고 할 정도다. 같은 내용도 말과 글은 다르다. 얼굴을 마주하고 감정이 녹아있는 말을 주고받는 대화가 아닌
다소 무미건조한 문자나 글 위주만의 의사소통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왠지 절름발이 대화 같아서 아쉬울 때가 많다. 위험한 신호, 섹스리스. 결혼 3년차 부부가 상담하러 왔다. 이혼하겠다며 찾아온 부부의 문제는 성에 관한 것이었다. 결혼 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성관계를 가졌는데 결혼 후부터 점점 성관계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양가 부모는 자녀를 언제 가질 거냐고 자꾸 묻는데 막상 부부의 성관계가 없다 보니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다. 부부가 각자 친구들에게 이런 속사정을 털어놓자 아이가 없을 때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라는 조언이 다수였다고 한다. 부부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상담을 신청했다. 최근 들어 혼전에는 성적 활동이 왕성하다가 결혼 뒤에 오히려 섹스리스로 살아가는 부부가 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이나 신비감이 사라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성적 장애로 인해 성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 현재 생활 환경이 부부만 오붓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마음 놓고 성관계를 하지 못하다 보니 섹스리스가 된 경우도 있고 부부의 수면 패턴이 다르거나 코를 고는 등의 문제로 분방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섹스리스가 되는 경우도 있다. 출산 후 부부의 성관계에 대한 욕구가 사라져서 배우자의 요구를 거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체념과 포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부부도 있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부부의 성관계 욕구가 강할 경우 섹스리스 부부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스트레스를 겪는다. 큰 틀에서 언급하면 부부의 자존감에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그로 인한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야한 동영상에 중독되는 사람부터 외도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현상들이 벌어진다. 또는 내가 성적 매력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는 경우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우울하고 무기력한 부부의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특히 부부의 성관계는 섹스라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성적 대화와도 관련된 것이기에 이 부분에서 부족함이나 결핍을 느끼면 다양한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 있다. 부부가 합의했다면 모를까 한 사람의 일방적인 거부로 섹스리스가 된 경우라면 오해의 신호를 배우자에게 보낼 수 있다. 배우자에게 성적 매력이 없다는 신호를 줄 수도 있고 외부에서 성적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으로 배우자를 감시하거나 검열하거나 통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성적 욕구를 잘 다스리지 못할 경우 이것이 촉발 요인이 되어 가정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녀를 가지고 싶은데 임신을 하지 못해 부부관계가 파국을 맞기도 한다. 따라서 섹스리스의 징조가 보이는 부부라면 상담을 통해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탐색해보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부부가 성관계만을 위해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런 부분에 결핍이 생기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솔직히 성적 문제를 아무에게나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는 없다. 각자의 자존감과 자존심이 걸려있고 부부의 은밀하고 사적인 부분을 외부에 노출하는 것이기에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질 수도 있다. 대부분의 부부는 성적 문제가 있어도 이를 감추며 쉬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성격 문제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문제로 이혼한다는 얘기까지 놔둘 정도다. 섹스리스는 그 무엇보다 이를 해결하려는 부부의 태도가 중요하다. 문제를 숨기는 것은 절대 해결 방법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방법을 찾을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이혼해야만 하는 부부. 영주 씨는 이혼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이다. 머리로는 이혼이 옳다는 판단인데 마음은 어찌할지 갈등 중이다. 영주 씨가 이혼하려는 이유는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 때문이다. 20년 결혼 생활을 하며 남편은 몇 번의 외도를 반복했다. 첫 번째 외도 때는 영주 씨도 얼떨결에 참고 넘어갔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는지 남편은 반복적으로 외도를 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영주 씨를 속여왔다. 최근에는 남편이 외도뿐 아니라 그것을 의심하는 영주 씨에게 손찌검까지 하며 가정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부모의 이런 모습에 자녀가 말리려고 개입했는데 이에 더 격분한 남편이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가했다. 이를 본 영주 씨는 이혼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개인 상담이라도 받고 이혼을 결정하자며 용기를 내서 상담을 의뢰했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부가 있다. 앞의 사례처럼 반복적인 가정폭력이나 습관적인 외도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정폭력과 외도는 피해 당사자와 자녀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줄 뿐만 아니라 일평생 짊어지고 갈 트라우마를 안긴다. 한 번의 가정폭력과 외도도 힘든데 그 일이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행해지면 피해 당사자와 자녀는 심리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추락한다.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성격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세상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자해나 자살의 위험도도 높아진다. 자녀가 학령기에 있다면 학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래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가정에서의 위축이 학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면서 거친 아이들에게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가족의 자존감이 낮아지면 성인이 되어 결혼을 결정할 때에도 영향을 미친다. 비혼주의자 중에는 분명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진 이도 있지만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로 인해 그리고 부모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학습 효과로 인해 결혼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고 부정적 관점을 갖게 되어 결혼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반복적인 가정폭력이나 습관적인 외도는 부부에게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다. 자녀에게도 되돌릴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며 자녀의 삶에 대한 이정표까지 바꿀 수 있다. 반복적인 가정폭력과 습관적인 외도가 이어진다면 무턱대고 참고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편이 낫다. 이혼의 과정은 힘들고 괴롭지만 먼 미래와 삶에 대한 존귀함을 복합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따져본다면 이혼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반복적인 가정폭력과 습관적인 외도를 하는 행위자가 변화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노력이 없을 때는 더 그렇다. 이런 면에서 이혼하면 안 되는 부부도 있지만 이혼해야 할 부부도 있다. 전자는 이혼 사유가 있다 해도 문제 극복과 해결, 그리고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고 이를 위해 이모저모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면 이혼보다는 한 번쯤 변화를 위한 도전에 나서는 게 좋다. 하지만 후자는 이혼을 선택하는 편이 상처와 아픔을 키우지 않을 수 있고 무엇보다 자녀의 인생에도 좋다. 외도도 중독이다. 배우자의 외도 행위는 그 어떤 말로도 이해하기 힘들고 그 어떤 말로도 용서하기 힘든 사건이다. 부부 상담사로 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해가 지날수록 외도 관련 상담이 많아지고 있다. 이혼의 이유로 성격 차이를 말하지만
실제 외도인 경우도 많다. 외도가 증가한 데 대해 간통법 폐지가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 그렇다는 의견도 있다. 채팅 같은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즉석 만남이 외도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모두 다 일리가 있다. 개인적으로 부부라는 법적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의식이 달라졌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 세대 전만 해도 결혼하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배우자 몰래 외도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런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하는 배우자도 많다. 도덕과 윤리의식을 떠나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최소한의 도의보다 자신의 행복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결혼 생활의 무미건조함이나 정서적 결핍, 그리고 불만족과 무의미 같은 상황에 직면한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외도로 그 욕구를 발산하거나 표출하기도 한다. 외도는 도덕과 윤리의식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욕구와 욕망을 조절하지 못해서다. 어떤 이는 외도를 관계 중독이라고 하지만 나는 충동 조절 장애라고 생각한다. 어찌되었든 외도가 비일비재한 것도 현실이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는 부부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한 번의 외도만으로도 피해자에게 트라우마가 될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데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고 굴뚝같이 약속해놓고 반복적인 외도를 하기도 한다. 그럴수록 피해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기력감에 우울증이 생긴다. 외도 관련 상담을 해보면 외도 행위자가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보다 피해자가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만들어 놓은 문제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는다. 반복적인 외도 행위자를 어떠해야 할까? 이혼으로 끝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 이 문제는 행위자의 의지가 중요하고 피해자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외도 행위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변화의 의지가 있다면 피해자도 용기를 내어 부부 관계를 회복해 볼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면 외도의 부적절성과 도덕과 윤리의식을 떠나서 냉정한 판단과 선택, 그리고 결정을 해야 한다. 그냥 애원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방법으로는 외도를 극복하기 어렵다. 도덕과 윤리의식이라는 명분으로도 마찬가지다. 어찌 보면 외도는 심리장애의 한 범주일 수 있고 중독이나 조절의 문제일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인 외도는 이런 경향이 매우 높다. 그로 인한 부부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을 자녀가 안다면 그 충격과 트라우마가 자녀의 인생 방향까지 바꾸어 놓을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 반복적인 배우자 외도는 간과해서도 묵인해서도 그냥 참고 넘어가서도 절대 안 된다. 외도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알든 모르든 피해자의 인격과 자존감 그리고 삶이 중요하기에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도와 직면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길 권한다. 결혼은 환상이고 부부는 현실이다. 욕망이 선택한 결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정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간다. 여기에는 각자 나름의 원칙이 있다. 이를 흔히 유유상종이라고 한다. 누가 딱히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떤 이에게는 호감을, 또 어떤 이에게는 비호감을 느낀다. 어떨 때 호감을 느끼고 어떨 때 비호감을 느끼게 될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욕망이다. 인간은 욕망대로 움직이고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사람을 만나고 사귈 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얼핏 모두가 멋지고 예쁜 사람을 선호하는 것 같지만 이는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부분일 뿐이다.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거나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 가난에 시달리다 부유함이라는 욕망을 가진 사람은 부유함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선택이다. 가족 사랑이 그리웠던 사람은 상대방의 화목한 가족을 보면 자신의 욕망에 따라 그 사람을 선택하기도 한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측면이 꽤 많이 드러난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담자는 자신의 욕망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자기 욕망이 무엇인지 혹은 그 욕망이 사람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하는 이유가 정말 다양하다.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상대방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해서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가 자신의 욕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는 부부의 내막을 알고 보면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상대방이 문제라고 판단해 더는 함께 살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가 다수다. 결국 상대방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에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다. 좋은 만남을 꿈꾼다면 자신의 욕망에 대해 통찰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에 따라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 갈지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 그만큼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가난에 사무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강하다. 배움이 짧은 사람은 배움에 대한 욕망이 크다. 정서적으로 결핍이 심한 사람은 정서적 보상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 여기까지는 모두 인정하거나 공감할 것이다.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보자. 수많은 사람 중에 호감 가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고 만족시켜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준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말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욕망 추구는 개인의 자유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채워줄 거라는 생각은 자신의 과도한 기대일 수 있다. 기적 같은 만남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 수많은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한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다. 결혼을 쉽게 하지는 않으나 이혼은 한 세대 전보다 많아졌다. 헤어지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다. 만남부터 잘못되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욕망에 대해 좀 더 통찰하고 그것을 감안한 만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만남을 원하는지 우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갈등 부부의 공통점. 상담센터에 있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 혹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족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 중에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의 사연도 있지만 큰 문제가 아닌데 큰 문제라고 주장하는 부부나 가족도 있다.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를 두고 파국적 해석과 사고를 하는
부부나 가족이 있는가 하면 문제 해결보다는 회피와 도피 차원의 이혼과 의절만을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직면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각종 문제 상황에 대한 마스터키는 무엇일까? 바로 의사소통이다. 지난 20세기 전반에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다. 몇백 년에 한 번씩 겪은 것이 아니라 반세기 만에 두 번이나 세계적인 전쟁을 치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많은 사람이 왜 두 번이나 전쟁이 발생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각 국가 지도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미숙했거나 부족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리 있는 얘기다. 이는 비단 국가와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다.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와 가족을 보면 다툼의 소지가 아예 없지는 않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다. 의사소통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말은 많이 하지만 대화는 적고 말과 대화의 효과가 떨어지는 의사소통만 한다. 그러다 보니 말이 많아질수록 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쉽게 비화되어 버린다. 실제로 의사소통이 좋지 않은 부부나 가족을 만나보면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말머리를 돌리거나 말허리를 자르거나 혹은 말꼬리를 잡는 것은 다반사이고 다양한 인지적 오류가 벌어지기도 한다. 흑백 논리에 빠지거나 선택적 추상화나 과일반화를 하는 등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한다. 부부 상담에 임해서도 말다툼과 비난이 난무하면서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는다. 부부나 가족 사이에는 수많은 문제와 이슈가 발생한다. 돈 문제, 시가나 처가와의 관계 문제, 자녀 양육과 훈육 문제, 배우자 외도 등이 수시로 발생한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떠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난다.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수학 공식 같은 방법은 없을까? 있다.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이 좋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좋다면 적어도 문제가 문제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이 태어나 자라면서 의사소통을 제대로 배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권위주의적 사회와 가부장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표현할 수 없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서로가 바쁘고 스마트폰을 통한 소통이 많아지다 보니 감정 표현도 기계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어떤 부부는 말로 하는 대화보다 문자 소통이 더 익숙하다고 하고 자녀와도 문자로 소통하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같은 집에 살면서 밥 먹으라 할 때도 문자를 보내는 가족까지 있다고 할 정도다. 같은 내용도 말과 글은 다르다. 얼굴을 마주하고 감정이 녹아있는 말을 주고받는 대화가 아닌 다소 무미건조한 문자나 글 위주만의 의사소통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왠지 절름발이 대화 같아서 아쉬울 때가 많다. 위험한 신호, 섹스리스. 결혼 3년차 부부가 상담하러 왔다. 이혼하겠다며 찾아온 부부의 문제는 성에 관한 것이었다. 결혼 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성관계를 가졌는데 결혼 후부터
점점 성관계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양가 부모는 자녀를 언제 가질 거냐고 자꾸 묻는데 막상 부부의 성관계가 없다 보니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다. 부부가 각자 친구들에게 이런 속사정을 털어놓자 아이가 없을 때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라는 조언이 다수였다고 한다. 부부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상담을 신청했다. 최근 들어 혼전에는 성적 활동이 왕성하다가 결혼 뒤에 오히려 섹스리스로 살아가는 부부가 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이나 신비감이 사라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성적 장애로 인해 성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 현재 생활 환경이 부부만 오붓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마음 놓고 성관계를 하지 못하다 보니 섹스리스가 된 경우도 있고, 부부의 수면 패턴이 다르거나 코를 고는 등의 문제로 분방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섹스리스가 되는 경우도 있다. 출산 후 부부의 성관계에 대한 욕구가 사라져서 배우자의 요구를 거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체념과 포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부부도 있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부부의 성관계 욕구가 강할 경우 섹스리스 부부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스트레스를 겪는다. 큰 틀에서 언급하면 부부의 자존감에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그로 인한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야한 동영상에 중독되는 사람부터 외도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현상들이 벌어진다. 또는 내가 성적 매력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는 경우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우울하고 무기력한 부부의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특히 부부의 성관계는 섹스라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성적 대화와도 관련된 것이기에 이 부분에서 부족함이나 결핍을 느끼면 다양한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 있다. 부부가 합의했다면 모를까 한 사람의 일방적인 거부로 섹스리스가 된 경우라면 오해의 신호를 배우자에게 보낼 수 있다. 배우자에게 성적 매력이 없다는 신호를 줄 수도 있고 외부에서 성적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으로 배우자를 감시하거나 검열하거나 통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성적 욕구를 잘 다스리지 못할 경우 이것이 촉발 요인이 되어 가정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녀를 가지고 싶은데 임신을 하지 못해 부부 관계가 파국을 맞기도 한다. 따라서 섹스리스의 징조가 보이는 부부라면 상담을 통해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탐색해보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부부가 성관계만을 위해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런 부분에 결핍이 생기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솔직히 성적 문제를 아무에게나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는 없다. 각자의 자존감과 자존심이 걸려 있고 부부의 은밀하고 사적인 부분을 외부에 노출하는 것이기에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질 수도 있다. 대부분의 부부는 성적 문제가 있어도 이를 감추며 쉬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성격 문제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문제로 이혼한다는 얘기까지 나돌 정도다. 섹스리스는 그 무엇보다 이를 해결하려는 부부의 태도가 중요하다. 문제를 숨기는 것은 절대 해결 방법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방법을 찾을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이혼해야만 하는 부부. 영주 씨는 이혼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이다. 머리로는 이혼이 옳다는 판단인데 마음은 어찌할지 갈등 중이다. 영주 씨가 이혼하려는 이유는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 때문이다. 20년 결혼 생활을 하며 남편은 몇 번의 외도를 반복했다.
첫 번째 외도 때는 영주 씨도 얼떨결에 참고 넘어갔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는지 남편은 반복적으로 외도를 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영주 씨를 속여왔다. 최근에는 남편이 외도뿐 아니라 그것을 의심하는 영주 씨에게 손찌검까지 하며 가정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부모의 이런 모습에 자녀가 말리려고 개입했는데 이에 더 격분한 남편이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가했다. 이를 본 영주 씨는 이혼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개인 상담이라도 받고 이혼을 결정하자며 용기를 내서 상담을 의뢰했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부가 있다. 앞의 사례처럼 반복적인 가정폭력이나 습관적인 외도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정폭력과 외도는 피해 당사자와 자녀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줄 뿐만 아니라 일평생 짊어지고 갈 트라우마를 남긴다. 한 번의 가정폭력과 외도도 힘든데 그 일이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행해지면 피해 당사자와 자녀는 심리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추락한다.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성격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세상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자해나 자살의 위험도도 높아진다. 자녀가 학령기에 있다면 학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래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가정에서의 위축이 학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면서 거친 아이들에게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가족의 자존감이 낮아지면 성인이 되어 결혼을 결정할 때에도 영향을 미친다. 비혼주의자 중에는 분명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진 이도 있지만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로 인해 그리고 부모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학습 효과로 인해 결혼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고 부정적 관점을 갖게 되어 결혼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반복적인 가정폭력이나 습관적인 외도는 부부에게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다. 자녀에게도 되돌릴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며 자녀의 삶에 대한 이정표까지 바꿀 수 있다. 반복적인 가정폭력과 습관적인 외도가 이어진다면 무턱대고 참고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편이 낫다. 이혼의 과정은 힘들고 괴롭지만 먼 미래와 삶에 대한 존귀함을 복합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따져본다면 이혼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반복적인 가정폭력과 습관적인 외도를 하는 행위자가 변화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노력이 없을 때는 더 그렇다. 이런 면에서 이혼하면 안 되는 부부도 있지만 이혼해야 할 부부도 있다. 전자는 이혼 사유가 있다 해도 문제 극복과 해결, 그리고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고 이를 위해 이모저모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면 이혼보다는 한 번쯤 변화를 위한 도전에 나서는 게 좋다. 하지만 후자는 이혼을 선택하는 편이 상처와 아픔을 키우지 않을 수 있고 무엇보다 자녀의 인생에도 좋다. 외도도 중독이다. 배우자의 외도 행위는 그 어떤 말로도 이해하기 힘들고 그 어떤 말로도 용서하기 힘든 사건이다. 부부 상담사로 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해가 지날수록 외도 관련 상담이 많아지고 있다. 이혼의 이유로 성격 차이를 말하지만 실제 외도인 경우도 많다. 외도가 증가한 데 대해 간통법 폐지가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 그렇다는 의견도 있다. 채팅 같은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즉석 만남이 외도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모두 다 일리가 있다. 개인적으로 부부라는 법적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의식이 달라졌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 세대 전만 해도 결혼하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배우자 몰래 외도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런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하는 배우자도 많다. 도덕과 윤리의식을 떠나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최소한의 도의보다 자신의 행복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결혼 생활의 무미건조함이나 정서적 결핍, 그리고 불만족과 무의미 같은 상황에 직면한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외도로 그 욕구를 발산하거나 표출하기도 한다. 외도는 도덕과 윤리의식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욕구와 욕망을 조절하지 못해서다. 어떤 이는 외도를 관계 중독이라고 하지만 나는 충동 조절 장애라고 생각한다. 어찌되었든 외도가 비일비재한 것도 현실이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는 부부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한 번의 외도만으로도 피해자에게 트라우마가 될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데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고 굴뚝같이 약속해놓고 반복적인 외도를 하기도 한다. 그럴수록 피해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기력감에 우울증이 생긴다. 외도 관련 상담을 해보면 외도 행위자가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보다 피해자가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만들어 놓은 문제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는다. 반복적인 외도 행위자를 어떠해야 할까? 이혼으로 끝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 이 문제는 행위자의 의지가 중요하고 피해자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외도 행위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변화의 의지가 있다면 피해자도 용기를 내어 부부 관계를 회복해 볼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면 외도의 부적절성과 도덕과 윤리의식을 떠나서 냉정한 판단과 선택, 그리고 결정을 해야 한다. 그냥 애원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방법으로는 외도를 극복하기 어렵다. 도덕과 윤리의식이라는 명분으로도 마찬가지다. 어찌 보면 외도는 심리장애의 한 범주일 수 있고 중독이나 조절의 문제일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인 외도는 이런 경향이 매우 높다. 그로 인한 부부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을 자녀가 안다면 그 충격과 트라우마가 자녀의 인생 방향까지 바꾸어 놓을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 반복적인 배우자 외도는 간과해서도 묵인해서도 그냥 참고 넘어가서도 절대 안 된다. 외도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알든 모르든 피해자의 인격과 자존감 그리고 삶이 중요하기에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도와 직면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길 권한다.